2650님이 어디 자리에 있던 소상공인 편파 기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편파 기사 잊지 않겠습니다. 네. 6495님이 절대 흔들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통계입니다. 통계 불신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가져갑니다. 하셨고요. 그럼요. 통계. 경제특강 시간입니다. 새롭게 성공의 감을 사실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는 마음가짐을 한 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워낙 탁월했던 후배가 잘 해오던 거라 누를 끼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지금 벌써 김 소장님 기다린다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경제특강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잠깐 아까도 이제 기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요즘 경제 기사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경제 기사일까 정치 기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네. 과거에는 경제 기사일까 보도 자료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외환위기 전에는 경제 기사일까 이게 소설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네. 경제가 좀 성숙해지면 네. 경제를 보도하는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것도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지나친 정치화로 본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 기자께서 현재 지금 경제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고 또 가장 앞선 활동을 벌이시는 분인데 저도 한 10년 이 분야에 몸담았고 둘 다 경제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경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경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경제 네. 저널리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하고도 그렇습니다.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널리즘의 일부일 뿐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상업적이고 전문적인 언론인들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로 꼽아요. 이게 175년 됐는데 네. 많이 팔 생각도 별로 없고 지금도 바이라인이라고 그래서 기자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뉴욕 양키스 팀이 등 번호만 있지 뒤에 선수 이름을 안 봤거든요. 이코노미스트는 기자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바이라인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자 네, 네. 팀워크를 강조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 기사들이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라서 이건 기사가 아니라 짧은 논문이다. 이렇게 네. 찬반 양론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1990년대 여기 30대 기자가 투표로 편집국장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분 방을 방문했던 저희 동료 언론인 한 분이 깜짝 놀라서 와서 전하더라고요.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비상업적인 언론에도 단순화하고 과장하라 하는 네. 구호가 막 붙어 있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 곳조차 일반적인 언론의 관행을 따르도록 이제 종용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네. 언론은 기본적으로 단순화하고 그래야 과장하는 눈에 것이죠. 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번라도 더 팔리고. 바로 네. 다만 이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경제 저널리즘은 경제 현상과 원리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치나 사회 분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자들의 영역으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세 분이 아주 전문적인 경제 저널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 경제 현상을 다른 경제 현상이라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 늘 강조해 주시지만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네. 미국 유명한 대학 저널리즘 스쿨 코스를 잠깐 이렇게 청강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네.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보통 이제 정치나 사회는 벌어진 일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건 정부와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자체와 또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자의 책임, 네. 또 대중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 이걸 경제 해동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좀 다뤄야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된다. 경제 저널리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널리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책임이 강조되는 분야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 기사 제가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책임이 강조되고 또 해동 능력을 다뤄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한. 네. 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늘고 벌이 시원찮고 자영업빚 600조 넘었다. 그 밑에 이제 정부 대책을 소제목으로 넣어요. 네.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 보니까 16조나 늘어서 파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자영업 대출은 제가 알기로 2012년에 300조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정부 4년 동안 200조 원이 늘었거든요. 올 들어 16조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자영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줄고 있다. 일반적 경제 기자는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뒷부분만 잘라서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경제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 저널리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중이 잘못 이해하면 기사가 잘못 나가면 그렇죠. 대중은 잘못 이해할 거고 여론이 잘못 형성되면 그럼 이제 정책 대응도 잘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외환위기 때 이런 잘못된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기자 한 지 한 8년 가까이 됐었고 조그만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 한 실착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사에 외환위기라는 형태의 금융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그냥 곧 지나갈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강경식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기본은 좋다 이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읊조려서 뭐 할 수 있는 영어가 fundamental하고 strong이라는 두 단어밖에 없다 이런 조롱을 펀더멘탈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나라 안팎에서 들었는데 저 자신이 이제 막판까지 그런 입장을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경제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 때는 잔물결, 경제 주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그 당시까지 워낙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변화의 물결을 보지 못해서 구제금융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일 겪고 좀 자괴감도 들고서 공부 열심히 했고 다른 방송사에서 그 대중경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MBC에서 하셨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조금 일찍 예견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007년께 위기가 온다 그랬더니 그때는 세계 경제가 너무 좋을 때였거든요. 네. 미국이 최고로 화랑을 보일 때니까 끝물이었죠. 끝물. 예, 네. 끝물이었죠. 끝물이 원래 제일 화려하게 그렇죠. 차오르니까. 네. 네. 제가 아주 혼났어요. 세 번 그걸 쓰기로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2번 쓰고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꼭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우리 언론 경제 상황 보도 같은 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죠. 우리 네. 김 기자가 물어올랐을 때니까 그 당시 아마 기억해 보시면 너무 늦게 너무 과장하는 습성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쓰는 게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점점 기사 쓰는 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네. 잘 워낙 저는 뭐 사회부 기자 때였으니까 아주 몰랐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저렇게 금융시장을 열어라는데 열어도 될까? 공기업 민영화해라는데 해도 될까라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부작용은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썰물이 나면 누가 옷 벗고 수영하는 줄 알 수 있다. 사실 그때 예측했던 게 얼마나 섣불렀던가.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은 그 정도 그러나 수준입니다. 이제 네. 그런 우려를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상식선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토대 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건 올바른 태도인데 문제는 네, 이제 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현실은 오늘 경제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우리 후배 기자들도 늘 출연하지만 네. 정말 바쁘거든요. 보도자료 받아서 그거 야마 쓰기가 이제 그거 주제로 뽑아 쓰고 나면 하루가 지나요. 맞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조적 변화라는 거를 기자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그런 기사를 가끔 보는데 상류층 관련한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해외 나가서 돈 쓰는 거 점점 늘고 있죠. 사상 최고죠. 네. 자동차 판매되는 거, 백화점 판매 이런 지표만 보고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이제 구조적 변화를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도자료 혹은 출입처 저널리즘이라는 게 가진 문제의식도 좀 있어야 되는데 보도를 하게 되는 출입처라는 곳은 대부분 자기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는 게 보도자료니까 그 이해를 반영해서 나오는 소스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기자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앵무새가 되는 처지고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참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늘 견제하려고 노력하듯이 네. 공익이라는 관점, 특히 경제의 경우엔 소비자의 시각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여력이 좀 있으면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려는 경제 저널리스트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마 존재의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년이 기점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 기자가 돼서 5년 전까지는 잘 몰라서 막 써요.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네. 5년 후엔 조금 안다 싶은데 뭐 들여다보고 읽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니까 이때는 자꾸 거래를 하자는 이해 집단들이 달려들어서 여기 말려들어서 민폐를 끼쳐서 네. 이래저래 좀 경제 저널리스트가 민폐 비즈니스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경제 기자는 경제를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경제학을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알면 되는데요. 경제학이라는 게 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확실한 걸 고통스럽게 설명하는 것이다. 네.
뭐 좀 물건 좀 덜 나오고 살려는 사람 적어지면 가격 오르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네. 이걸 그래프하고 수식까지 동원해서 고통스럽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경제 저널리즘은 불확실한 것을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학자들이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이분들이 경제 저널리즘에 늘 등장하는데 이분들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분들은 그냥 시장을 내버려둬라. 정부는 손 놓고 있어라. 혹은 뭐 이런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주의에 아주 물든 분들이 많은데 네.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 떼라 이런 주장을 가끔씩 하는데 네. 그건 섣부른 주장 같거든요. 한국이라는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경제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분야다. 오히려 상식이라는 곳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 현상과 경제 원리로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경제학자들이 정말 복잡한 이야기 막 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그 왜 그러죠? 라고 그러면 답 못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경제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대별로 좀 다른데 지금은 그 정치성 혹은 당파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요 몇 달 동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특히 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첫 문장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뭐라는 주장이다 혹은 뭐뭐라는 지적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데 그게 네. 누구의 주장인지 지적인지가 불투명한데 사실은 그 기자의 주장. 기자의 주장인데 더 의심스러운 건 아마 틀림없이 특정한 이해와 목적을 가진 취재원의 주장이겠죠. 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건데 그게 공익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몰라서 경제 현상이나 원리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혹은 뭐 출입처 보도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경제 기사 쓰는 건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한데 잘 알면서도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걸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경제 기사의 정치화 예를 들어 주신다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둘러싼 논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생산적이질 않아요, 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언론사, 내가 속한 언론사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경제 기사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저널리즘이라기보다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패거리 저널리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너무 한 가지 현상이 다르게 분석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네. 알바생 서너 명 고용하는 서울 도심의 평균적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추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들고 싶은데 부모 돌아가시고 일자리 잃고 연인 떠나면은 내 모든 불행의 근원을 떠난 연인한테 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탓을 다 돌리는 건 좋은데 뭐 연인 안 떠났다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부모나 일자리 문제로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경제부 기자라면 우리 자영업이 가진 문제 잘 알잖아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아요. 게다가 지금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라든가 소득 정책 때문에 내수가 위축돼서 자영업이 지금 구조조정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게 본격 시작이 됐죠. 물론 최저임금 문제가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킨 면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영업 구조를 영원히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목소리만 내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서 유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만 하고 다른 건 손 놓고 있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기살리기라든가 낙수 효과로 경제 활력 살리자는 아이디어는 1980년대 대서양 양안에서 시작이 돼서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큰 성과는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 잘 안 하는데 기업의 자비에만 기대자는 건 나라 경제에 손 놓고 있자는 얘기처럼 들려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제 말씀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경제 저널리즘은 조금 더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잘하고 계신 후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네. 허튼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그겁니다. 네, 제가 복지부 나갈 때 저희 의학 전문 기자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는 의사와 환자 가운데서 해야 하느냐, 환자 편에서 해야 하느냐, 공영방송으로 국민들에게 돈 그렇네요. 받는 네. 언론사의 기자로서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선거예감을 다시 맡아주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신
김방희 소장님이셨고요. 경제특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송고회가 마칠 시간입니다. 삐삐엄 쓰시는 분이 너무 웃긴데 눈물이 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영란 쓰시는 분이 김방희님 오신다면 기꺼이 김원장 기자 기분 좋게 보내드립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박준호님이 경제학자분들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 공부하라는 말을 누군가 한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박윤성님이 8668님이 혹시 게스트라도 출연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불러주시면 아까 누가 김방희 소장님 휴가 가면 대타해달라고 불러주시면 자 선거회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회감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